이번 시간에는 이 디스커버리에서 ESI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토콜인 EDR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2차 전지 소송 때 ITC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 이 디스커버리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중요성을 한층 더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 시험 문제가 예전과는 달리 법률 문제의 비중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얼마 전 수강생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미 제 채널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법률 부분에서 올려진 영상이 있기는 하나 빠진 부분, 즉 관련성이 깊은 이 디스커버리의 절차적인 부분을 이번 영상에서 더해봅니다. EDRM은 일렉트로닉 디스커버리 리퍼런스 모델입니다. 이는 ESI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토콜인데요. ESI는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으로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 전자증거 개시와 관련된 판결의 대다수가 미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미국 내에서만 중요시 되었지만 최근 국가 간의 경비를 허무는 글로벌 기업의 활약으로 인해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소송을 위해서 전자증거 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국내 기업이 있다면 기술력만 믿고 진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 전 미국 내에서 램버스와 같은 특허 괴물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이런 위험은 더욱 불거졌는데요. 기술적으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개시 제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변론은 해보지도 못하고 기업의 자산 규모보다 많은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업적인 논의와 함께 증거 개시와 관련된 준비를 사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EDRM에서 정보 관리 단계는 사전에 소송 당사자인 기업이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정보, 즉 지난 6개월간의 회계 자료나 이메일 제출 등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증거 개시를 요청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전달해 줘야 하는데요. 사전에 관련된 데이터가 특징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증거 개시 절차를 제대로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사례로 2004년도에 발생한 삼성전자 대 모사이드 간의 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삼성 측은 사전 정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문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여러 번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디스커버리가 2006년 12월 미 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 개정, 발효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사례는 시작도 하기 전이겠죠.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뿌리가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식별 단계입니다. ESI의 잠재적인 출처 파악인데요. 소송 발생 시 증거 개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각 자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명확히 하고 물리적, 논리적 위치를 파악합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나 SNS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잠재적인 증거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자증거에 포함된 시간의 의미를 파악하여 적절히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보존 단계입니다. 부적절한 변경이나 파손으로부터 보존인데요. 식별 단계에서 파악된 자료가 변경 혹은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과정으로서 소송자료 보존, 즉 리디게이션 홀드라는 용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리디게이션 홀드 명령이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잘 보존해야 하는데요. 실수든 고의든 보존해야 할 자료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경우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곧 패소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존하지 못해 피해를 본 사례 3건을 들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 침해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한 1심에서 삼성전자가 패소하였고 배상금 10억 달러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심, 3심까지 이어지긴 했으나 본질적인 면은 즉 삼성전자 측의 이메일 자동 삭제는 패소의 원인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1조 원의 배상 판결로 화제가 된 코오롱 대 듀폰의 사건에서도 코오롱은 보존 의무가 있음에도 자사에 불리한 17,000여 개의 이메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했었는데요. 판결문에서도 보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결과에 큰 작용을 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이닉스 대 램버스의 최근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승소한 램버스가 관련 증거를 불법으로 파기한 점이 밝혀지면서 하이닉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수집 단계입니다. 프로세싱 등에서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ESI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인데요. 식별하여 보존된 자료를 원본의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고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증된 도구를 사용해서 원본을 복제 또는 이미징을 하거나 별도의 논리적 증거 파일로 만들어서 추출합니다. 큰 사건은 회계법인에서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 단계입니다. 처리 단계는 취합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ESI의 양은 줄이고 검토 및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수집된 자료의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료의 정보는 자료의 내용뿐만 아니라 파일의 메타데이터까지 해당이 되며 이 정보를 추후에 효과적으로 분석, 검토할 수 있도록 전용 솔루션을 이용해서 취합합니다. 다음은 검토 단계입니다. 관련성에 대한 ESI의 설명인데요. 전 단계에서 처리된 자료와 사건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검토는 변호사가 바로 수행하기도 하지만 사건의 규모가 크고 방대한 경우 법률팀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사전 처리를 거치기도 합니다. 다음은 분석 단계입니다. 내용 및 상황에 대한 선별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검토가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수집한 자료, 즉 이메일이나 산업기밀 문서, SNS, 웹발송, SMS, MMS 메시지, 채팅 등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발견이 되면 북마크를 내놓고 후에 합의된 포맷 형식으로 추출합니다. 보통 특정 시간 범위 내에서 키워드로 서치해서 포맷별로 분류하여 선별합니다. 처리 검토 분석은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작 단계입니다. 합의된 포맷으로 변환하는 작업인데요. 즉 처리 검토 분석을 마친 자료를 당사자나 법원에서 합의된 포맷으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메타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검토가 쉬운 TIFF나 PDF 형태의 포맷으로 변환해서 전달합니다. 끝으로 제출 단계인데요. 이는 합의된 방법으로 법원에 공개하는 단계로서 제작을 마친 자료를 서로 합의한 방법으로 당사자 혹은 법원에 공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